안녕하세요. 쇼킹TV의 톰슨입니다. 이번에는 조두순이 석방되기 약 1년 전인 날이라 뭔가 비슷한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다 아직 미해결 사건이지만 호주의 미스터 크루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크루얼이란 뜻은 사전에 잔인한, 잔혹한, 무자비한, 잔악한, 무정한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잔인한 남성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아직 잡히지 않은 범죄자입니다. 조두순을 생각하다 미스터 크루얼을 떠올린 이유는 소아성애자, 강간, 성폭행 같은 혐의가 일치하며 추가로 납치, 살인 등의 혐의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8월 22일 새벽 4시 호주 로어 플랜티의 어느 한 가정 라운지룸의 창문에 있는 한 유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침실에서 자고 있던 두 아이의 부모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침대 앞에서 얼굴에는 복면, 한 손에는 사냥용 큰 칼,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는 소형 권총을 들고 있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 남성은 소녀의 부모를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리라고 하곤 꽤 익숙해 보이는 매듭으로 끈을 사용해 손과 발을 묶습니다. 입은 외과용 테이프로 단단히 막아버립니다. 금품을 훔칠 것만 같았던 이 남자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갑니다. 그 방에는 7살 아들, 11살 딸이 있었고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먼저 7살 아들을 깨우고 안 보이도록 눈을 천으로 묶고 못 움직이도록 침대에 묶었습니다. 그 다음 11살 딸에게 다가가서 강간을 시작합니다. 최초 1회 강간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고 다시 범죄를 2회, 3회까지 저지른 뒤 욕실에서 딸을 씻기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뒤져서 가짜 모피 카라가 있는 파란색 파카 코트와 클래식 녹음기를 훔쳤습니다. 딸 아이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2시간 뒤 그 남자는 전화선을 다 끊어버리고선 집 밖을 나섭니다. 신고를 통해 경찰은 바로 출동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였고 단서로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용의자의 얼굴은 이렇게 생긴 복면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은 단추구멍같이 뚫려 있고 입은 지퍼로 되어 있는 형태였죠. 다음으로 강간을 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또 강간을 하고 난 다음 딸 아이의 몸을 화장실에서 깨끗하게 씻기는 대범함을 보였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강간을 당했던 딸아이의 몸에서는 범인의 정액, 타액, 털 같은 것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딸아이의 부모를 묶을 때 썼던 매듭법은 선원들이 배에 싣는 짐 같은 것을 묶을 때 쓰는 매듭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단서를 갖고 조사를 하며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의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링우드의 한 가정엔 아빠인 존 윌스, 아내인 줄리 윌스, 첫째 딸 샤론 윌스, 막내딸 아넷, 쌍둥이인 로빈, 그리고 린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6시에 외출을 나갔다가 10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식사를 하고 10시 45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참고로 딸아이들은 한 방에서 2층 침대 2개를 쓰며 지냈습니다. 아내는 새벽 1시 정도에 잠이 들었는데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퍼즐 맞추기를 하다가 새벽 4시 50분에 조명을 끄고 침대로 갔습니다. 그 뒤에 제 기억상으론 새벽 5시 45분경에 이상한 복면을 쓴 남자가 저희 침실에 들어왔어요. 아내는 놀라 소리를 질렀으며 그 남자는 제 머리에 총을 겨누며 조용히 하라고 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던 저희는 시키는 대로 바닥에 배와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남자는 준비해온 듯한 구리선으로 저희 손과 발을 묶으면서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고 얘기했고 지갑 위치를 다 알려주니까 전화기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위치를 파악하고 난 뒤엔 전화선을 다 끊어버린 것 같았고요. 전 엄마의 비명소리를 듣고는 깼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문 밖으로 살짝 보았는데 불빛에 비친 한 어른 남자 목소리와 그림자가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너무 무서워 자는 척을 했어요. 얼마 뒤에 저희 방으로 온 아저씨는 불빛을 자는 척하던 제 얼굴에 비추며 샤론 윌스 라고 제 이름을 똑똑히 불렀고 자고 있던 동생들이 혹시 위험해질까봐 일어났어요. 아저씨는 2층 침대에 있던 절 바닥으로 들어 내려줬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입을 옷을 꺼내 들라고 하곤 라운지룸으로 같이 가서 옷걸이에 있는 아빠 자켓을 잠옷 위에 입으라고 했어요. 옷을 걸치고 나니까 아저씨는 저희 빨랫바구니에 있던 나무 셔츠 하나를 꺼내들면서
제 옷을 쌌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번쩍 들고 뒤쪽 현관으로 나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계속 질렀더니 제 입에 빨간 고무공 같은 걸 물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소리를 안 지르면 빼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곤 뺐어요. 차를 타서는 아저씨가 제 눈을 천 같은 걸로 묶어서 가렸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아저씨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나를 차에서 들어 내리고 바로 들어서 조금 옮겨서 내려놓고 다시 차에 태우곤 조금 가다가 내려놓고 또 들어서 조금 옮겨놓고 이걸 반복했었어요. 차 타고 가면서 아저씨는 계속 샤론, 널 해칠 생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렴 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차 소리가 시끄러워서 되게 오래된 차 같았어요. 얼마 정도 가다가 아저씨가 저한테 혹시 앞이 보이는지 물어서 조금 보인다고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눈 가리개 위에 접착 강력 테이프로 칭칭 감았어요. 그리고 담요 같은 것도 제 위에 뒤집어 씌워버렸고요. 몇 시간인지도 모를 만큼 많이 차를 타고 가서 집 안에 있는 침대로 저를 옮겼어요. 아저씨는 침대에 절 놔두곤 샤워를 하러 갔는지 씻는 소리가 났고 라디오 소리를 들었어요. 아침 7시 뉴스라고 들었고요. 조금 있다가 아저씨는 절 욕실로 데려가선 양치랑 목욕을 시켜줬어요. 다 씻고 나선 침대로 다시 옮겨졌고요. 그리고 또 들었던 소리가 있는데 2개의 비행기가 같이 날아가는 소리였어요. 아주 큰 소리였거든요. 침대로 오자마자 아저씨는 저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밥으로 우유 한 잔, 채소만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줬고요. 밥 먹는 도중에 아저씨는 나갔다 온다고 했고 절대로 눈 가리개를 풀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목에는 어떤 하네스 같은 걸로 침대에 묶어놨었어요. 아저씨가 나가고 혼자 있는 동안엔 계속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요. 전 눈 가리개부터 살짝 올려봤어요. 나쁜 짓도 당하고 너무 정신이 없었지만 똑똑히 기억나요. 카메라를 세울 때 쓰는 삼각대가 침대 옆에 세워져 있었어요. 카메라는 없었고요. 무서워서 다른 건 못 보고 빨리 눈 가리개를 다시 했어요. 아저씨가 돌아와서 목에 있던 하네스를 제거하고 또 나쁜 짓을 당했고 그 뒤엔 바로 화장실에 데려가서 양치하고 목욕을 시켰어요. 오랫동안 이 나쁜 짓을 당했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하고 음료수 같은 것도 줬어요. 몇 번 더 당하곤 아저씨가 이번엔 정말 깨끗하게 씻어야 하니까 구석구석 씻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구석구석 씻었고 나와서 머리를 말리고 몸을 닦고는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들어가니까 어깨에 테이프로 칭칭 넣으면서 고정시키고 다른 쓰레기 봉지로 제 머리에 씌워서 허리까지 씌우곤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고정시켰어요.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구멍도 뚫어줬어요. 그리고 절 들고 차 조수석 바닥에 앉혔어요. 차 타고 가면서 혼잣말로 훔친 차라서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시동도 안 걸리고라고 했었어요. 차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차 타고 가는데 차가 잘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도 나고요. 차가 멈춰서니까 저를 다시 들고는 조깅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뛰어가다가 멈춰서 날 내려놓고는 저한테 근처에 있는 푸드플러스라는 가게 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랑 눈 가리개를 풀어줬어요. 하지만 풀고 나선 아저씨가 갈 때까지 보지 말라고 경고를 해서 눈을 감고 있다가 나중에 떴어요. 지나가던 여성이 10살의 샤론을 여기서 발견하던 시각은 처음 납치되던 12월 27일 새벽 6시 정도에서 약 18시간이 지난 28일 새벽 0시였습니다. 이 여성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아이는 납치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침착했어요. 제 이름은 샤론 윌스예요. 오늘 새벽에 어떤 아저씨가 절 집에서 데리고 나왔고 여기 놔두고는 가라고 했어요. 샤론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선 마실 거를 먹여주니까 매우 행복해했어요.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샤론의 부모님인 존 씨, 줄스 씨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샤론과 존, 줄스 씨를 통해 그 남자는 173에서 180cm 정도 되는 키에 덩치는 보통, 악센트가 거의 없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 수염이 있었는데 이제 막 기르기 시작한 듯한 수염, 나이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복장은 보일러스트와 장갑, 어두운 색의 발라크라바, 눈과 입 구멍이 있었으며 어설픈 바느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35를 훔쳐간 것도요. 경찰은 추후에 아마 이 남자는 6개월 전 윌스 씨네 집에서 불이 나 신문에 나왔을 때부터 범죄 계획을 세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처음 본 샤론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주 경찰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지만 여전히 용의자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고 난 약 1년 몇 개월 뒤 1990년 7월 3일 캔터베리에서 미스터 크롤과 관련된 세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호주 캔터베리 모노메스 애비뉴에 있는 한 집에서 니콜라 리나스 양이 납치된 것입니다. 부모님인 브라이언과 로즈마리 씨는 13살의 니콜라와 15살의 피오나 두 딸만 집에 남겨둔 채 송별의 약속이 있어 방문을 합니다. 밤 늦은 시각 11시 40분경 두 딸인 니콜라 리나스 양과 피오나 리나스 양은 가면을 쓰고 큰 칼, 소형 권총을 든 미스터 크로얼이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크로얼은 니콜라에게 다른 방으로 가라하고 언니인 피오나는 침대에 묶어놓습니다. 그 뒤 크로얼은 피오나에게 말합니다. 국제회계법인의 임원인 아빠한테 얘기하렴. 동생 니콜라를 25,000달러를 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풀어주겠다고. 그리고는 바로 니콜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눈을 가리고 어깨를 부축해서 니콜라를 데려나갔는데 키가 175cm인 니콜라는 나중에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굴이 바로 옆에 있을 정도로 가까이서 걸었는데 어깨 높이나 얼굴 높이나 별 차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미스터 크롤의 키도 175cm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단서에서 키가 173cm에서 180cm 정도라고 했는데 일치했습니다. 니콜라가 납치되고 약 20분 뒤 부모님은 집에 도착하였고 정문이 열려있고 차량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뒤 집으로 들어가 피어나는 손발이 묶여있고 니콜라가 없어진 것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리나스 씨 가족은 잉글랜드에서 호주로 온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씨가 유명 국제회계법인 호주 지사장 자격으로 3년간 지내는 것이었죠. 조금 아까 갔다 온 송별회가 3년간 지내고 떠나기 바로 전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뒤에 떠날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씨는 니콜라가 납치된 지 36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호주는 잉글랜드보다 훨씬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여 두지 않고 그날 송별회를 참석했었습니다. 전 이곳 호주에서 3년간 지내면서 길거리, 대중교통에서 치안이 정말 좋았으며 우리 딸들은 런던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자유를 호주에서 다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납치한 제 딸인 니콜라도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원하는 몸값은 납치범과 잘 얘기하여 지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있던 그 다음날 몸값의 요구 따위는 전혀 없던 채로 니콜라는 집에서 5km 정도 떨어진 전기발전소에서 아주 멀쩡해 보이는 상태로 담요에 쌓인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니콜라의 말에 따르면 여기 내려주기 전에 한참 동안 차를 타고 돌아다녔고 아저씨가 날 부축하고 몇 분 동안 걸어다녔어요. 그리고 멈춰서 앉아서 다리를 웅크리고 다리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있으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완전히 갈 때까지 눈가리개를 풀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완전히 가고 나서 풀었고 한참 동안 걷다가 이곳 테니슨 거리에서 집을 발견하고 부탁해서 전화했던 거예요. 니콜라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만을 원했던 사람들과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납치된 약 50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걱정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니콜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폭력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나쁜 짓은 당했죠. 그렇지만 음식이랑 음료 같은 것도 배고프다고 하면 언제든 갖다 줬고요. 그리고 꽤 애정어린 말투였어요. 상냥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판타지 보드게임을 같이 했는데 아저씨는 저를 아가씨!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빠가 TV에서 얘기했던 25,000달러를 지불하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받고 풀어준 거예요. 니콜라가 미스터 크롤에게서 풀려난 지 6일 뒤에 리나스 씨 가족은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정보를 얻기 위해 이곳 호주 빅토리아 경찰국 형사는 6개월 뒤 런던으로 넘어가 니콜라와 피오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버려 디테일한 것을 알아낼 수 없었지만 지난 사건에서 납치되었던 샤론 윌스가 진술했던 내용 중 하나인 비행기 2대가 동시에 날아갔다와 동일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처럼 엄청 낮게 날아와 소리가 컸던 것으로 기억해요. 이 중복되는 단서로서 빅토리아 경찰은 호주의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 경로를 조사하여 그 경로에 있는 모든 집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대적인 조사에 약 400만 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비행 경로에 있는 집들을 조사하기 위해 3만여 개의 부동산을 검색하였고 2만 7천여 명의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성범죄와 관련된 70명 이상의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비웃듯이 미스터 크루얼은 지난 사건 8개월 뒤인 1991년 4월 13일 여지껏 행동 패턴과는 다른 끔찍한 짓을 합니다. 이곳 템플스토어에 있는 첸 씨 가족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밤 8시 40분경 부모님인 존 씨와 필리스 씨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시간에 카메인 양은 동생인 캐리와 카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올 내용은 카메인 양의 동생들과 부모님의 진술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TV에선 마릴린 monroe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죠. 카메이는 TV 광고 시간에 부엌으로 간식거리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큰 칼을 들고 있는 미스터 크로울이 있었습니다. 크로울은 카메인 양을 잡아 다시 침실로 데려왔습니다. TV를 보던 캐리와 카렌도 침실에 있었습니다. 낯선 아저씨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리는 걸 듣고는 재빨리 선반에 들어가 숨을 했으나 빨리 눈치챈 크로울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크로울은 이 세 딸들에게 걱정하지 마렴, 너희를 해칠 생각은 없고 엄마 아빠가 돈만 주면 풀어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크로울은 선반문을 열지 못하도록 침대를 밀어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카르멘의 머리를 움켜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끌려나갈 때 복장은 하얀색의 반팔과 무릎 길이의 반바지, 잠옷, 맨발이었다고 했습니다. 약 10분 뒤 캐리와 카렌은 밀치고 나와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 카르멘 언니가 납치됐다고 얘기합니다. 아빠인 존 씨와 엄마인 필리스 씨가 집에 도착해 보니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미스터 크로울이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와라, 아시아 마약상이여. 카르멘이 납치되어 호주 빅토리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미스터 크로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첸씨 가족이 마약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개월을 보냅니다. 결국 경찰은 청렴결백한 삶을 산 첸씨 가족을 알게 되었으며 모든 것은 미스터 크로울이 쓴 계략에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종 약 1년째 되던 날 1992년 4월 9일 어느 남성은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 흙더미 같은 곳에서 개가 냄새에 맡는 것을 보곤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파헤쳐보니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두개골은 1년 전 납치된 카르멘이었습니다. 후두부에 총을 맞은 듯한 구멍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백골 상태였기 때문에 후두부에 남아있는 총상을 제외하곤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희생자 카르멘을 마지막으로 미스터 크로울의 사건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주 빅토리아 경찰국에선 미스터 크로울의 현상금 120만 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과연 이 미스터 크로울은 단순 소아성애자였을까요? 그렇다면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처럼 돈을 핑계로 자신의 성욕만 채우지 않고 카르멘을 총으로 살해했을까요? 다음 편은 과연 호주의 미스터 크로울이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듯이 캘리포니아의 골든 스테이트 킬러일까? 둘은 동일 인물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 여러가지 증거를 같이 보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시청하셨나요? 잘 시청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있으니 시청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쇼킹TV였습니다.